네, 앞서서는요, 제가 설명드린 게 세력주와 수급주의 차이를 이제 어설프게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1편에서 세력주의 특징을 설명드렸었어요. 그쵸? 세력주의 특징. 세력주가 어떤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요, 수급주의 개념과 이제 세력주와 수급주의 특징을 한번 나눠서 구분하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수급주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주는요, 여러 기관 주체들과 외인들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들이 주도해갖고 수급을 꾸준하게 강하게 유입시켜 단발성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횡보하던 종목이요, 실적이 좋아져갖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실적이 좋아지면요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선반영돼서. 그러면요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 대금은요 기관과 외인이 이걸 쌍끌이 매수라고 하거든요.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큰 대량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주예요. 기관과 외인들이 한마디로 수급을 유입시켜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따도 설명드릴 텐데, 종목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그렇잖아요. 예, 수급주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이게 거래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대량 거래대금을 통해서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2013년 1월, 2월 그런 시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재무 추이 보시면요, 2013년 여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매출도 거의 2조 단위로 나온 때가 이제 2022년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부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크게 추세적으로 박스권을 뚫고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주도해갖고 지속적인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추세를 타고요.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수급주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주도 수급주에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보통은 시가총액이 크고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지금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었잖아요. 방금 에코프로 2차전지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수급주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급주들을 대부분 보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수급주에 포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주의 특징을 보시면요, 특징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보통 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크고 주가 상승률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에 비해서 세력주는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막 1000억에서 3000억대 뭐 이런 게 많지만, 수급주는 조 단위가 넘어가요. 8천억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수급주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수급주가요 5% 정도만 상승해도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력주에서는 거의 20%, 수급주에 2배 이상 상승해야지 급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급주에서는 보통 10% 이상 상승은 폭등이라고 하고, 세력주에서는 20%에서 30% 상한가가 나오면 폭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주 대부분은 주가 변동성이 높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2020년도 때 보시면요, 그 당시에 현대, 기아, LG전자가요, 특히 LG전자는 상장 역사상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애플카 그런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런 잠재적 수익 기대감에 폭등했던 사례인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기아차를 볼게요. 현대차 말고 기아차 보겠습니다. 그냥 기아차를 보시면요, 과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이제 61선 이렇게 회복하고 121선 회복하고, 이제 61선이 우상향하는 게 이제 수급주에서 중요한 그런 이동평균선이에요. 나중에 이동평균선 편에서 제대로 배울 텐데, 61선이 수급선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어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이탈하게 되면 이제 다시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항 다시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기아를 보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흐름이 원래 자주
그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큰 변동성 없이요. 그냥 꾸준한 우상향하는 하는 특징을 가진 종목이 수급주의 특징인데, 이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터지면서 세력주의 특징을 보였는데, 그 애플카 재료 이슈를 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몇 퍼센트 상승했죠? 16%, 거의 폭등이죠. 시총이 거의 뭐 30조 단위 이런 종목들이 10조 단위 이상의 종목들이요 10%만 상승해도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는요 드물어요. 드문데 이제 기아에서 이제 애플카 이슈로, 그리고 또 LG전자 보시면 LG전자도 과거에 그 마그만가 하여튼 어쨌든요 애플카 그 잠재 수익으로 이렇게 여기 때 엄청난 재료가 나오면서 또 LG전자가 상상 역사상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수급주 매매했던 분들이 그때 여기서 엄청나게 남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깡통을 찬 경우도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 LG전자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리라 생각을 아무도 못했겠죠. 이 박스권 돌파하고 엄청난 수급이 유입되면서 기관과 외인들이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주 어설픈 그런 수급 매매가 아니라 그 선물이라는 그걸 투자를 해서 이제 하방 베팅을 했던 분들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깡통을 차게 되거든요. 선물 매매했던 사람들은 설마 이 LG전자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까지 안 가겠어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부터 하방 베팅을 노려가지고 선물로 하방 베팅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깡통을 찼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왜냐면은 우량주는 보통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수급주는요. 근데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리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어쨌든 수급주의 특징이 이런데 이제 세력주의 특징도 가끔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급등을 그 거대한 재료가 나왔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사례도 수급주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급주가 세력주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 사례였고요. 그렇다면 세력주에 비해 평균적인 주가 변동성이 낮은 수급주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수급주의 장점은요, 주가 변동성이 낮다는 게 왜 수급주의 장점이 되냐면요, 그만큼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요 안정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요 수급주가요 한번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베팅이 들어와갖고 견고한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입이 된다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 추종 전략으로 상승 초입에서 하면요 장기적으로 크게 먹을 수도,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입니다. 특히 이거는요 수급주 상승은 언제 다가오냐면요,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전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장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거시 지표상 대세 상승장으로 그 시장이 전환될 때, 그때 상승 초입의 추세 추종 전략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큰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옵니다. 수급주 장세 때. 수급주 상세는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대규모 자금들이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대. 그쵸?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에코프로라면 이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이 될 때 박스권 돌파되기 전에 상승해서 어설프게 여기서 단타 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추세 추종 전략 매매가요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급주 매매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하루에 30%씩 급락을 반복하는 아까 초중도체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투자라는 거나 보기보다는 그런 종목 트레이딩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큰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어요. 단타 치더라도, 트레이딩 하더라도요. 그쵸? 물론 능숙한 트레이딩은요 뭐 큰 자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래대금이 붙으면 일반적으로 세력주들은요 큰 자금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이 큰 수급이 유입된 수급주에서는 큰 자금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에코프로로요 큰 자금을 투입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데서 투입해서요 이제 박스권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이런 눌림에서 이제 잘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큰 돈을 버셨겠어요.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추세 추종 전략가들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주 매매에서 중요한 점은요 추세 추종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고, 특히 수급선인 60일선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이동평균선 편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왜 60일선이 그 수급주에서 중요하냐면요,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보면 제가
어떤 걸로 살펴볼까요? 포스코 홀딩스로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선이라고 불러요. 60일선을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하고 상승 이렇게 하행보하고 나서요. 이게 보통 정배열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 241선, 121선을요. 이게 돌파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그 점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작점인데요. 이 장기평선 돌파하는 구간이 이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제 이 고점이 이평선 장기평선 241선 이런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죠. 여기서 그쵸? 지지가 되죠. 상승 지지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쭈쭈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점이 여기 61선 빨간선입니다. 이 61선이 빨간선인데요. 이 61선을 계속 꾸준하게 지지받으면서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통요 수급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런 선은요 기간과 외인선이라고도 불러요. 왜냐면 기간과 외인이요 상승 추세로 돌리고 나서 주가를 상승시킬 때는요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꾸준하게 견고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1선이 수급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추세를 볼 때도 지지 매매를 할 때도요. 이건 이동평균선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급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 네, 수급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수급주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방금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한번 잡히면 크게 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수익이 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주의 특징을 알아야지만이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요 6개월에서 몇 년간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주들은요 단거리 선수 100m 이런 선수라면요 수급주는 장거리 선수예요. 마라톤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말한 아까 앞에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테마가 소멸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빠르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락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수급주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의 그 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요, 기관과 외인들이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립니다.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하락할 때도 천천히 이렇게 고점 신호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들을 알아야지만이, 수급주 매매에 접근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견고한 상승이 나타내고 수급주들은 하락 전환 후에는요 천천히 우양하면서 견고한 하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회전율로는 세력주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회전율로는 이 세력주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수급주가 더 적합합니다. 세력주는요 1000만원 매수해서 30% 그 수익을 낸다면요 300만원이잖아요. 근데 수급주에서 1억에서 3%만 내도 수익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요 세력주 안 하시고 그냥 수급주로 큰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자금에 따라서 자금이 좀 적을 때는 세력주를 좀 마스터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을 만들고 자본금이 커지면요 나중에 수급주로 갈아타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대부분 주식 하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래서 수급주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라는 단어를 제가 핵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앞서 봤듯이요 수급주 매매에서는 추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왜냐면 상승 추세라면요 조금의 흔들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서요 좀 추세적으로 길게 먹어서 극대화시켜야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HMM을 한번 볼게요. HMM도 예전에 수급주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평선 앞서 장기 이평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481, 241, 121선을 저는 대세 이평선이라고 불러요. 되게 중요한 장기적인 이평선인데 이런 장기 이평선 밑에서 역별로 상태가 주가가 움직이다가요 어느 순간에요 이 장기 평선을 대량 거래량으로 뚫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상승 전환으로 바뀔 수 있는 시그널. 근데 왜 제가 이걸 수급주라고 했냐면 이 2020년도에 실적을 보시면요
이게 2020년까지 보시면요. 쭉 하향 추세였을 때는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적자. 예? 그러다가 20년도 6월부터 이 6월부터 있잖아요. 이 6월부터요. 이 6월부터 흑자로 바뀌면서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1000단위에서 1000억 단위에서요. 나중에는요. 최고 고점까지 여기가죠. 여기죠. 거의 3천억까지 그 영업이익이 발생했어요. 2020년 6월까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업, 적자된 그런 기업들이 흑자로 됐을 때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정배열 초입에 들어서고 장기평선을 다 뚫어놓은 그런 구간을 수급주 매매에서는요 엄청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잘 분석을 했다면요. 이게 꾸준하게 크게 가져갈 수도 있던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17,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때 2021년이잖아요. 21년 보시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여기 성장했어요. 결과적으로 차트도 보시면 이게 얼마까지 상승했냐면요. 5만원까지 상승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잘 탔다면요. 뭐 1만 5천원대에서도 10배까지, 그리고 여기 저점에서는 25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할 때까지는요 상승 추세를 탔어요. 5만원까지. 그러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최근엔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락 추세가 나올 때도 그냥 정직하게 나와요. 쌍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그런 정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세 매매로 이렇게 추세 추종 매매로 이런 데 접근하는 거고, 나중에 이렇게 쌍봉 나오고 고점을 낮추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는요 접근하진 않아요. 수급 매매에서 수급주 추세 매매에서, 특히 영업이익 추이를 잘 보고 실적주 매매할 때는요, 그쵸? 영업이익 추이를 잘 보고 앞으로 성장성이 폭발할 것 같다 이러면은 꾸준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던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도 아까 보시면 이 에코프로도요 지금 영업이익이 폭발한 거 보이시나요? 1000억대잖아요. 매출이익이 그 조 단위로 올라갔잖아요. 매출액이 1000억, 2000억,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제 올라가면서 성장성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앞으로 아까 HMM처럼요 그게 꺾일까요? 영업이익이? 아니면 이게 더 앞으로 뭐 3천억, 6천억 뭐 영업이익이 뭐 1조까지 갈 걸까요? 그런 걸 잘 분석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게 성장성이 계속 영업이익률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주 추세 매매에서는요 이제 특히 실적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요 세력주와 수급주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는데 지금 20분이 돼가는데 여기까지만 더 할게요. 그냥 10분 정도 더 해서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세력주와 특징과 수급주의 특징을 요약을 해볼게요. 살펴보면서 이 세력주라고 하면요 주로 뉴스나 찌라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재료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걸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급등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결국에 세력주는 급등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덕성을 토대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급등의 끼가 있는 세력주 종목의 특징을 일반화시켜 볼게요. 이 한 종목을 토대로 제가 세력주의 특징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급등의 끼가 있는 세력주의 종목의 특징은요 이게 이제 덕성을 보시면 이런 차트가 나와요. 이 녹색 사살표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지금 보면서 차트 급등할 때 잘 나타나는 시그널이에요. 제가 15% 급등할 때 이런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15% 이상 15% 이상 급등하는 게 되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냥 녹색 화살표. 그러니까 급등이나 상한가를 자주 가는 급등 화살표가 잘 발생해요. 이 상한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나오게요. 그래서 세력주의 특징은요 급등이나 상한가를 자주 가는 이런 급등 화살표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할 때 단기간에 화려하고 시원시원하게 급등하는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고 훅 가죠.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고 훅 가죠. 최근에 덕성 박스권 돌파 훅 가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급등할 때 화려하게 가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과거에 끼가 있던 종목, 이 과거에 끼가 있잖아요. 이 녹색 화살표나 상한가 이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도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이때는요, 윤석열 그런 대선 테마로 가지고 갔었어요. 대선 테마로 이렇게 급등 작업시켰던 그런 세력주였는데, 지금은 뭐 어떤 건가요? 새로운 재료가 초전도체죠. 이런 초전도체의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나서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끼가 있던 종목은요, 앞으로도 그 과거의 삐를요, 보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고, 최근의 흐름을 보고 어떤 테마에 엮였는지 보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덕성을 한번 볼게요. 덕성을 제가 실제로 볼게요. 덕성 여기 보시면요, 이 녹색 화살표 자주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한가도 뭐 계속 가잖아요. 최근에 장기평선 뚫고 초전도체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보세요. 100% 이상, 순식간에 150%, 6,000원에서 100% 이상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1선까지 조정받고 초전도체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상한가를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가격 급등은, 예, 제가 이거를 표시를 지어보고 신호고색 지어봤죠? 지어보시면 이렇게 안 나와요. 잘 안 보여요. 차트 볼 때, 이게 급등이 그 세력주인가 수급주인가 잘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신호 검색 적용했다가요, 가격 급등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가격 급등. 그럼 이걸 치면요, 이게 초록색이 나오죠. 근데 초록색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뜨니까 저는 이거를, 이게 직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저는 15% 상승한 종목, 전일 종가 대비 15% 상승한 종목들을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면, 화살표 좀 더 줄어들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가격 급등했다가 1.15 한 다음에 설명을 읽어보세요. 직전봉 대비 가격이 멀티플 이상, 제가 여기다 지표 15% 이상 상승한 종목을 이렇게 그 녹색 표시를 해놓고, 세력주인지 수급주인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 돌려보고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요,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면 여기 위에다가 지표 추가했다가요, 신호검색. 신호검색 어디 있죠? 예, 여기다가 상한가 치면 돼요. 상한가 치면요, 예, 저기 위에 게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 상한가 간 종목들, 과거에 이게 상한가 간 적이 있나? 이렇게 보시면요, 이 덕성이 대선 테마였을 때도 상한가를 좀 갔잖아요, 자주. 그쵸? 그래서 빠르게 이 상한가 표시와 녹색 급등 표시를 보고, 이놈이 세력주인지 수급주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방금처럼요, 예, 이 돌파할 때요, 이게 의미 있는 선을 돌파할 때 이게 상한가 나오잖아요. 장기평선까지 돌파했잖아요. 게다가 그리고 이게 재료까지 품고 있고, 이런 세력주 매매에서는요,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요, 화려하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가 워낙 강했으니까 이 서남도 대표적인 세력주인데요,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요, 이렇게 순식간에, 그쵸? 4,000원에서 16,000원, 거의 4배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시원시원한 급등. 예, 세력주 1등이라면, 이게 초전도체 1등 대장주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화려하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 세 가지 제가 지금 살펴봤어요. 급등이나 상한가를 자주 가는 녹색 화살표 발생,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 단기간 화려하고 급등, 시원시원하게 급등하는 모습 보셨죠? 그리고 과거에 끼가 있던 종목은 미래에도 새로운 재료를 얹고, 그 과거의 끼를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쵸? 덕성이 대선에서 초전도체로 지금 갈아입었잖아요, 재료를요. 그리고 급등시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이거 보시면 여러 기관들의 매수 매도 동향이 거의 없어요. 아까 그 수급주들은 여기가 빽빽하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의 그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매매 동향에서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사서 빽빽해지는데, 이 서력주들은요, 썰렁해요. 여기가 매매 동향에서 기관의 매매 그런 동향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잖아요. 기관 매매 동향,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이런 애들이요, 거의 없어요. 매수 동향에. 그리고 이제 매매 동향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개인들과 세력들. 그러니까 이 보시면요, 이렇게 많죠. 개인들의 이렇게 매도와 매수세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특정 세력들이요, 주가를 주포 세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누가 세력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요, 주체가 돼갖고 급등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인이 얼마 샀네, 기관이 얼마 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야, 그 종목을 외국인이 많이 샀더라? 제 주위에서 지인들이 물어봐요.
그거 외국인이 많이 샀던데, 그거 올라가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세력주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 그쵸? 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왜냐면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종하는 종목들이 아닌데, 기관이 뭐 여러 데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도 올라갑니다. 세력주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거 엄청 팔았어. 그거 이제 던져야 돼, 위험해.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력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즉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세력주는요,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장대 항봉을 발생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구간을 돌파할 때, 아까 보셨죠? 단기간에 화려한 급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력주 매매의 대표적인 그런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상따예요. 상따. 테마 대장주 상따 매매. 전고 돌파, 신고가 돌파, 뭐 상따 매매. 그건 나중에 뒤에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상따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매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매매법 중에 하나가, 세력주 매매 중에 하나가 상따 매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주 특징을 일반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세력주 특징을 일반했으면 이번엔 수급주 특징을 일반하는데, 수급주라고 하면요 보통 우량주라고도 해요. 실적이 좋은 우량주에서 잘 나타나므로 우량주라고도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종목을 한미반도체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봤어요. 23년도 1월부터요 지금 나온 그런 종목인데, 이 차트를 보고 지금 추세의 견고함이 있는 수급주 종목의 특징을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하루 만에 이게 견고한 추세가 나오고 있는 수급주 종목의 특징은요, 이렇게 수급주 견고하죠? 여기도 보시면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아까 HMM 보신 것처럼요, 그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보신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기평선을 대표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중대형 반도체 종목이 여기 대표적으로 장기평선을 뚫고 나서부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수급주의 특징을 보시면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거나, 요 상한가 간 특징이 있긴 해요. 세력주의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거의 안 나타나요. 아까 LG전자도 그렇고 거의 안 나타나는데 가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세력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한적이고 이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급등 화살표는 세력주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발생해요. 별로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추세는 견고하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비교적 견고하게 추세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더라도 아까 세력주처럼 막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점상 막 다음날 또 상한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시원시원한 맛은 세력주에 비해 부족해요. 그냥 한번 이렇게 급등시키고 전고 돌파하고 다시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천천히 밀다 다시 한번 급등시키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그리고 한번 급등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과거에 비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과거에 비해 현재나 미래의 기업 실적 등 기업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진다면 견고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함,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게 만약에 앞으로 더 커진다면요, 이게 견고한 상승 추세를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이 수급지 특징으로 HMM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HMM 그리고 에코프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HMM은 과거 실적 폭발했을 때부터 꾸준히 상승했었고, 그리고 실적이 줄어들면서 하향 추세로 떨어지면서 하향 추세로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금 진행 중이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앞으로 실적이 더 상승하면 조금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더 이렇게 상승세를 타겠지만, 실적이 HMM처럼 떨어진다거나 실적 선세가 견고하게 떨어지면요, 다시 하향 추세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기업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를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아까 기간 매매 동향 있잖아요. 이 기간의 매매 동향이 빽빽하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세 지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요, 기관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인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수급주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기관 매수 세력과 주체들이 견고한 상승세를 주도함. 그쵸?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수급주는요, 이제 증권사 뭐 그런 많은 그 투자자, 그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해요. 기본적 분석을.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미래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판단이 설 때, 앞으로 에코프로 예를 자꾸 들었는데, 에코프로가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더 뭐 매출 조 단위, 20조 단위로 나오고 뭐
뭐죠?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이제 5천억, 8천억까지 늘어난다. 막 이런 판단이 사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견고한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수급주의 특징들은요.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런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세 번째로 적었던 게 또 마지막에 있네요. 수급 세력주랑 세력 수급주를 적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급 세력주는요. 수급주의 특징을 가졌던 종목이 갑자기 세력주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이에요. 개인들이나 또 특정 세력이 붙어갖고 수급 세력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요. 세력 세력주는요. 개인 세력이 처음에 개인이나 세력,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종목에서 이제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 세력 수급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이번 편 마감할게요. 에코프로를 또 사례를 드려야겠네요.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엄청난 상승세가 보이죠. 지금의 에코프로는요. 실적을 기반으로 견고한 상승세가 나오는 수급주의 특징을 지녔어요. 하지만 과거는요. 테마성으로 급등한 경우가 많았어요. 상한가도 막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에코프로가 과거에는 실적이 엄청나지 않았어요.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그쵸? 이때는요. 그냥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이제 테마성이 강했어요. 앞으로 되게 좋아질 거다. 2차전지 산업이. 지금의 AI랑 비슷해요. 약간 무슨 말이냐면 이 테마가 불확실성한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그런 테마가요. 나중에 산업이 되면, 그러니까 산업이 된다는 거는 정말 가시적으로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산업이 되면요. 템버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템버거가 뭐냐면 주가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테마가 산업이 되면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면서 템버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테마가 에코프로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 과거에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요. 갑자기 현재 이제 나중에 그게 진짜 산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의 2차 산업이 붐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2차 산업이 엄청나게 실적을 내면서 우리나라 앞으로 반도체를 이길 업종이 될 거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테마가 산업이 되면서 템버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의 AI가 그런 모습이에요. 테마성으로 급등락이 막 나오는데요. 이게 나중에 정말로 이런 테마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그것도 템버거가 AI에서 많이 나오겠죠. 로봇도 지금 현재 그런 흐름입니다. 로봇도요. 솔직하게 T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수급주의 특징을 가지긴 했어요. 왜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매매 동향을 보면. 그리고 또 60일선을 이제 견고하게 장기 이평선을 툭 뚫으면서 60일선을 견고하게 타고 가고 있는 수급주의 특징을 지녔지만 이거는 실적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냥 약간 테마성도 약간 붙었어요. 그렇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사니까 수급주라고는 부르는데 이 나중에 이 로봇이요. 실질적으로 뭐 가시적인 효과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면 이것도 템버거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처럼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아직 수급주의 특징과 세력주의 특징을 같이 지녔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들진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수급 세력주는 방금 말한 것처럼 수급주가 갑자기 세력주의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되면 수급 세력주라고 하고, 세력 수급주는 세력이나 특정 세력이 건드렸던 그런 테마 종목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엄청 폭발하면서 수급주의 성장,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포 세력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세력 수급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렵진 않죠? 시간이 33분이나 지났는데 이번 편은요. 세력주와 수급주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다음 편에서 세력주와 수급주의 매매법과 이제 세력주 매매법의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수급주 매매법 접근법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